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화주의까지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비교하는 문제풀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유주의, 공화주의에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급에서는 아마 이 PPT 뒷부분을 다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패티시라는 현대 공화주의 정치 철학자가 공화주의적 전통을 다시 살리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화주의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화주의란 다른 이로부터 부당한 지배, 횡포, 억압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란 비지배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런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법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런 공정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법을 입법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폭넓은 대표성을 가진 입법부를 만드는 것이 공화주의에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이런 입법부가 정말로 나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고 감시할 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페티스의 공화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서 군주가 귀족을 지배하고 귀족이 평민을 지배했던 것을 항거하고 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빈곤한 자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을 통해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패티스의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들을 여러 가지 한번 보고 갈 건데, 첫 번째 차이점은 자유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불간섭 자유였다면,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다른 이에게 횡포나 억압을 받지 않는 비지배의 자유였어요. 불간섭과 비지배라는 차이점이 있었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관용의 덕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관용은 나의 사적 영역과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취향을 존중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이 꼭 필요했었죠.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관용은 다른 거예요. 내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써볼게요. 내 의견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율하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관용의 덕목이 꼭 필요하다. 갈등을 예방하고 더 바람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므로써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전체 사회의 화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관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달라요.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약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연권이라는 천부인권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봐요.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의 권리가 후천적으로 얻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장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입법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의 천부인권,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법에 의해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은 타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또 차이를 보시자면 개인선과 공동선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도 달라요.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사회계약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사회계약 사상은 기본적으로 또 개인주의 사상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자, 개인의 선의 극대화가 곧 공공의 선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자 혹은 자본주의자 애덤 스미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따라서 개인선의 극대화가 곧 전체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은 달라요. 공화주의자들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곧 나의 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나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해서 나라의 법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의 법은 전체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동선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곧 개인선이다 라고 일치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공화주의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들,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선과 개인선 중에 개인선을 더 강조한다면 공화주의자들은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공동선을 더 우선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애국심에 대해서도 다르게 본다고 했죠. 애국심은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내 나라에 대한, 내 조상에 대한, 내 뿌리에 대한 그런 선천적 애착심이 아니라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애정을 가지는 것을 자유주의적 애국심이라고 하는 반면 공화주의 사상에서는 내 손으로 일구어낸 나의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동료 시민에 대한 애정, 이걸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공화주의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테네식 공화주의를 공동체주의라고 했고 로마식 공화주의를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공화주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아테네식 공화주의와 로마식 공화주의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일단 정치 참여에 대한 관점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테네식 공화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인간의 정치 참여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원래 정해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정치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참여 또한 당연한 거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로마식 공화주의는 정치 참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로마식 공화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를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 참여는 아테네 공화주의에서는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로마식 공화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대요. 자, 중요한 건 공화주의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비지배더라.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수능 특강 한번 봐볼게요. 자, 수능 특강 154페이지에 보시면 5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있는데, 자, 네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 건데,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옳은 일이라는 이유에서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시키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는 어떤 일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를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굴다리 밑에서는 어떤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노숙 생활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볼 때 누군가는 야, 노숙자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직업을 얻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혹은 그렇게 사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니?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고 옳은 일이야. 라고 이 노숙자에게 취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와 반대된다면 강제로 무엇을 시키거나 혹은 노숙을 아예 금지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하지 않는 한. 그쵸? 여러분들, 이게 자유주의 사상가의 입장이고요. 불간섭의 자유를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간섭할 수 있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을 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자, 뒤에도 얘들아, 좀 시그니처 문장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잘 쓰는 문장이거든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이다. 각자가 주권자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근대 사상가는 누굴까요? 우리가 저번 PPT에서 공부했던 자유주의 사상가가 본 스튜어트 밀과 이사야 벌린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근대 사상가 누굴까?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밀이고요. 밀이 쓴 저서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없지 않죠. 아까 전에 제한 조건이 있었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번.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죠. 노숙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3번. 사회는 개인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강제하고 강요해서는 혹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헛소리를 자꾸 할 뻔했네요. 4번. 선한 의도라도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간청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얘들아, 이거 조금 봐볼게요. 선한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취업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내가 좋은 자리를 한번 알아봐 줄까? 라는 식으로 충고를 하는 것, 혹은 조언을 하는 것, 간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강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에요. 그냥 조언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충고나 간청 정도를 하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데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자, 그리고 5번 봐볼게요. 개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방금 밑줄 쳤던 이 부분을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 부분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적극적 자유니 소극적 자유니 이런 자유의 구분을 지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이제 벌린이라는 사람이고요. 밀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것 자체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도와야 한다.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오해고 그냥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옆 문제로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또 맞춰볼게요. 자유의 핵심은 언제나 각자 선택한 대로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능력 안에 들어있다. 자유란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각자의 희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정도는 나의 선택에 대해 간섭하는 장애물이 없는 정도와 일치한다. 지금 자유란 나의 선택에 대해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는 정도와 일치한대요. 자유란 불간섭이다 라고 얘기하는 현대 서양사상가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진 몰라도 불간섭 자유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어떤 입장이겠어? 자유주의 사상이죠. 자유주의 사상이고 현대 서양 사상가라면 이사야 벌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벌린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적극적 자유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직업 재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적극적 자유의 예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국가에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소극적 자유는 그저 자신의 희망대로 자신의 선택대로 살 수 있게끔 놓아두는 것.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유라고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사야 벌린의 두 가지 자유의 개념 중에서 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약간 변질된 의미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유는 나의 선택이나 활동을 막는 것이 없는 상태이다. 지금 이런 부분 나와 있었죠. 나의 선택에 대해 막는 장애물이 없는 정도가 바로 자유다. 1번이 맞는 표현이었고, 자, 2, 3, 4, 5번이 다 틀렸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볼게요. 2번,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가 동요되지 않는 상태이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조금 헷갈리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의 기본 대전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옳지 않아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그 사람의 의지를 관철시켰더니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됐잖아요. 자, 2번 틀린 소리였고 3번. 자유는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상태이다. 여러분들, 자아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 도와줘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었죠. 이사야 벌린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4번.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뭐를 향한 자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벌린은 뭐뭐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더 진정한 자유라고 보고 있었어요. 5번. 자유의 이상은 어떤 권력기관도 없을 때 달성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나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없을 때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뭔가 어떤 권력기관도 없다라는 말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사회계약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회계약설에 의하면은 어떤 권력기관도 없는 무법 상태인 전쟁 상태에서 나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자기 보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자 사회 상태, 국가가 있고 강제력이 있고 법이 있는 상태로 나아가죠. 사회계약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자유주의 사상 두 가지 문제 봤고, 자, 6번 문제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현대 공화주의자 패티시 되게 자주 쓰는 지문에서 발췌를 했어요. 자, 패티의 입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의 노예라고 할 때 나는 선택에서 실질적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타인에 의해 지배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패티시 간섭과 지배를 구분해서 썼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들 패티는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노예라 하더라도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불간섭과 지배를 당하는 노예가 있을 수 있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친절한 주인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의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간섭당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주인이 노예한테 그래 너가 알아서 결정하렴 하고 그냥 맡겨두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주인에 의해서 종속돼 있는 상태죠. 주인에 의해 예속돼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노예는 진정한 자유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롭지 않아. 간섭받지 않더라도 자유롭지 않아. 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주인이 친절하고 간섭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약삭빠르게 아첨하는 사람일 수도 있대요.
자, 이런 경우 주인이 간섭하지 않는 한 그 노예 자신은 불간섭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나를 지배하고 종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따라서 패티시 생각하는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종속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지배의 상태를 자유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이 지배로서의 자유는 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쵸. 자신의 의견이 들어간 법을 만들어야 하고 법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봤어요. 2번.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 그쵸. 지금 여기 이 친절한 주인은 노예의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지는 않더라도 그 노예를 지배하는 사람일 수 있죠. 2번도 맞는 말이었고, 3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자. 자의적 지배가 사라진다고 해도 간섭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지배와 간섭의 개념을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패티시 생각하는 간섭이라는 거는 조금 괜찮은 의미예요. 예를 들면 법에 간섭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지배를 당하지는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야. 국가의 법이 나의 행동을 제어하고 간섭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부당하게 횡포를 당하거나 공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자유로운 시민의 입장에서는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사라졌지만 법에 의한 간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맞는 표현이었죠. 자, 그리고 4번도 봐볼게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저 자의적 지배가 바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4번 맞는 표현이었고, 자, 5번 봐볼게요. 어떤 간섭도 없어야 비지배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얘들아, 비지배의 자유라는 것은 불간섭의 자유와 다른 표현이었어요. 불간섭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이상이었고, 비지배의 자유라는 것은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옆으로 가서 8번 문제 봅시다. 이 사람이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이름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고 싶다면 고대 로마의 공화주의 사상가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얘들아, 키케로 로마 사람인데 어쨌든 공화주의 사상가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입장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첫 번째,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이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표현은 국가가 공동의 것인데 무엇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냐면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기를 위해 동의한 사람들이래요. 이 나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개인의 이익과 전체 시민의 이익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주된 목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얘들아, 개인의 이익과 전체 시민의 이익이 어떻게 동일할까요? 아까 우리 PPT 거의 마지막 장에서 봤었는데, 나의 이익을 혹은 나의 입장을 반영한 법을 입법했어. 자, 그래서 이 입법한 법에
따르는 것은 전체 사회의 행복과 공익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나의 이익도 함께 증진하기 때문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인 동시에 개인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어. 자,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전체 시민의 이익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게 공화주의자들의 입장이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선에 귀속되어야 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로챈다면 모든 사람들의 결속은 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선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역번. 동료 시민에게 예속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속이라는 말을 조금 쉬운 우리말로 고치면 쉬운 말로 그렇죠. 이거는 동료 시민에게 공속당하고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맞는 표현이겠지? 비지배의 자유를 강조하니까. 자, 니은번의 별표 한번 쳐놓고 한번 봐볼게요. 모든 결합 중에서 공화국의 결합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결합이라는 것을 사회,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회 집단들 중에서 공화국이라는 사회 집단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테네식 공화주의고 그냥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화주의에서는 부모나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시민사회가 더 큰 선을 가져다 주고 시민사회보다 더 큰 선을 가져다 주는 것은 국가라고 했어요. 따라서 국가 안에서만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최상의 혹은 최선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은 선지 맞는 부분이고 디귿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쵸. 여기 아래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선을 가로챈다면 공화국의 이런 인간들의 결속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부분이고 자, 1번 틀렸지.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을 반영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법치국가가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 세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158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에 지금 서양사상가 갑을의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갑은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그에게 어떤 문이 얼마나 여러 개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문들이 어떤 전망을 얼마나 넓게 열어주는지와 관계에 있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란 그 사람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선택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방해받지 않을 때, 이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봐볼게요. 자유는 단지 욕구가 좌절되지 않는 상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선택이나 활동을 간섭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간섭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 이렇게 불간섭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유란 불간섭이다. 자, 이 사람 자유주의 사상가겠죠. 이 사람 누굴까? 벌린이에요. 벌린이라는 거 몰라도 자유주의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을 봐볼게. 어떤 사람도 다른 이들을 지배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금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죠. 자유란 비지배다. 좀 더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 누군가 타인들 사이에서 삶을 영위할 때,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지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를 가리킨다. 자, 이 사람은 지배의 부재, 비지배 자유를 이야기하는 패티시고 공화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올바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자유주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범위가 넓을수록 나는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쵸?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했어요. 이은번. 공화국의 법은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로서 시민들의 자유를 만들어낸다. 그죠? 그런데 패티스는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 왜 언제? 법에 의해 정당한 간섭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부당한 횡포고 예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옳지 않죠. 간섭하지 않는 지배자가 바로 법이라고 봅니다. 이음번 맞고요. 디귿번.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어떤 간섭도 없고 어떤 지배도 없어야만 실현된다. 간섭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1번. 모든 간섭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간섭이 사라질 때, 다시 말하면 불간섭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을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번도 틀렸겠죠. 자, 아래로 가서 8번 문제 또 봐볼게요. 자, 서양사상가 가브리안, 갑.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공화주의네. 시민적 덕성,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자,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 굉장히 대단하죠. 열정과 헌신이 느껴지죠.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시민적 덕성이 공화국의 토대이자 정신이래요. 자, 기억이라는 것은 시민적 덕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수단인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독재에 항거했었는지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내가 공화국에 적극 참여해야겠다는 열정과 헌신,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대요. 여러분들, 저번에 로마 이야기 했었잖아요? 군주가 귀족들을 지배하고 독재를 하고 횡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귀족들도 평민들에게 지배하고 횡포를 했었단 말이야. 이런 독재에 항거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낸 역사가 있었어. 이런 역사들을 회고하고 계속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공화국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 헌신,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공화주의 입장이겠죠. 자, 자유의 기본 영역 중 한 가지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대요.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들, 이 문장, 이 사람의 시그니처 문장인데 아까 나왔던 미래 마지막 문장이랑 똑같은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 이 부분도 똑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 가장 가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자기 자신이다. 똑같은 사람이겠지? 존 스튜어트 밀, 자유주의 입장이었고, 자, 공화주의랑 자유주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1번.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에게 공적인 삶에 적극 참여하려는 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신, 관심, 헌심이라고 자꾸 쓰네. 자, 헌신, 관심, 열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 맞죠? 2번.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이 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애국심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고 보는 거 맞죠? 3번. 자유주의에서는 자신의 개별성이 발전할수록 개인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지 않았을 거야. 자신의 개별성이 발전한다는 것은 더욱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더욱더 타인에 의해 간섭받고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이럴 때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더 잘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보는 게 자유주의의 입장이 맞겠죠. 4번.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 미리 제시했던 자유의 제한 조건이었고, 되게 자주 나오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타인에게 영향을 줄 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맞는 선지였는데 5번은 틀린 선지야. 갑과 을은 개인선의 추구를 지양하고 공동선 추구에 힘써야 된다고 본다. 얘들아, 갑, 을 중에서 을은 개인선의 추구를 지향해요. 그래서 을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갑에만 해당될 수 있죠. 갑 또한 공동선이 곧 나의 선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답이 5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9번 봐볼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권리인 천부인권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다. 딱 봐도 자유주의네. 자유주의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된 또 중요한 단어들 봐볼게요. 국가는 최상의 가치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유주의였고요. 공화주의 봐볼게요. 인간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결과물이다. 그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하고 입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화주의 사상의 입장이었죠. 자, 공화주의의 또 키워드들 봐볼게요. 이러한 권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무와 결합되어 있다. 자유주의는 권리를 더 강조한다면 얘네들은 책임과 의무를 더 강조하는 면이 있죠. 국가는 공화국의 시민들이 애국심과 같은 덕성을 길러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하게끔 장려해야 한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자유주의는 애국심이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쵸? 하버마스가 이야기했던 헌법 애국주의였어요. 자, 2번.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자연권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내재되어 있죠. 선천적으로.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 3번. 공화주의에서는 애국심이란 태어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선천적인 애착이라고 본다. 얘들아, 이거는 민족주의적 애국심이라고 우리 저번 PPT에서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단순히 내가 태어난 나라이고 내 조상님이 살던 곳이고 내 혈연 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애착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런 민족주의적 애국심과는 달리 공화주의에서는 내 손으로 일구어낸 나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입법에 참여하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달라요. 4번. 공화주의에서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적인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5번. 얘들아, 5번에 둘 다의 공통점이니까 한번 봐둘게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는 둘 다 법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자유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불간섭, 그리고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비지배라는 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둘 다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라고 하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